하는 게 좋을까 하고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과 효니까 충 하면은 이제 국립현충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육시묘가 있고 그래서 그쪽도 좀 생각을 해봤지만은 제가 또 이제 창덕궁에서 해설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쪽을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현충원이나 사육시묘보다는 용양봉저정하고 또 청조에 관한 얘기가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간 거에는 청조의 효심, 용과 봉황을 춤추게 날아오르게 하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기는 춤추게 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양 할 때 양자가 머리를 지켜들다, 이렇게 올리다 이런 뜻이고 저자가 뛰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위로 뛰어오르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날아오르다라고 했다가 또 뭐 단순히 날아오르는 것보다는 춤춘다는 게 또 의미도 있겠다 싶기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대개 한 2꼭지 정도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조께서 수원 화성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원을 효행의 효원의 도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셨는데 그래서 수원 화성은 도대체 정조가 왜 만들었는가 화성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려 8일 동안 굉장한 그런 이제 인원을 거느리고 8일간의 행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차에 관한 얘기 이렇게 크게 2꼭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 크게 2꼭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강연의 순서는 간단히 시작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정조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 동작과는 어찌 보면 관계도 없는 곳인데 왜 뜬금없이 화성 얘기인가. 그래서 화성은 어떤 곳이고 도대체 화성이라는 도시를 정조는 왜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그 화성회를 정조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행차를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이제 행차인데 그 행차를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8일 동안 대부대를 거느리고 수원을 화성을 다녀오셨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그 일정 속에 이제 우리 동작구 얘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는 말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작문화원의 생생토크쇼 충효는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 적절한 기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친 충신열사들의 충을 기리고 선양하는 때입니다. 공간적으로 동작구는 그 충신열사들의 유택인 국립현충원이 자리하고 있고 불의에 항거하다 죽임을 당한 사육신의 묘가 모셔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효의 아이콘인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행을 위해 수원 화성으로 오고 갈 때
점심 식사를 했던 용양봉저정이 있으며 능행 때 한강을 건너던 배다리가 놓인 노량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정조는 24년 동안 왕위에 계셨는데요. 그 24년 동안에 단 하루도 이 충과 효의 갈림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할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걸 우리가 임오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임오화변이라고 합니다. 네,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애꿎게도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아버지 죽음에 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임오의리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엄명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효를 행하려고 하면은 신하로서 국왕인 할아버지한테 불충이 되고, 국왕에 대한 충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효가 또 불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서 정조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일까요? 문헌 자료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화성 축성과 관련하여서 그럴듯한 추론이 존재합니다. 그 추론이 뭐냐? 화성 행궁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순조가 된 세자가 15살이 되면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해경궁 씨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 화성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사이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아버지를 비참하게 죽게 한 그 원수들을 자기 이름으로 채용을 하면은 할아버지에 대한 불충이 되니까 자기 이름이 아닌 자기 아들 이름, 순조 이름으로 채용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추론이 존재합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글이나 이런 걸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후대 학자들이 그런 그 정조의 기막힌 이런 상황을 빗대서 이런 추론이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1804년을 4년 앞두고 정조대왕은 아쉽게 1800년에 49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의 그 꿈이 채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조는 가만한 일생을 마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시작하는 말 서론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국립현충원 사진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하고 사육신묘를 같이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찍은 사진을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정조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략하게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이름은 산입니다. 우리가 산. 근데 저 산자는 이제 형으로도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형 하면은 요즘은 이제 그걸 단모음으로 처리해서 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라는 이름을 더 먼저 썼기 때문에 지금은 통상 그냥 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는 형은이고 호는 홍대, 또 만천명을 주인홍, 호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럼 시호는 돌아가시고 나서 중국 황제하고 혹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신하들이나 후손들이 올려드린 이름이 되겠습니다. 두 자식 여러분들이 끊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운성, 무열, 성인,
장효대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과 무가 같이 나오죠. 문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무열, 아주 용맹스러운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 성인 성자에다 어질이 있자. 그 다음에 장효, 장엄하다 할 때 장자고 효자입니다. 그래서 문과 무와 인과 효를 다 갖춘 그런 겁니다. 시효가 정조 같은 경우는 52자입니다. 그럼 정조에 비해서는 영조에 비해서는 짧지만은 저렇게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호 묘 이름은 걸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 화성에 가면 우리가 융건능이라고 그러죠. 사도세자 묘는 융능, 정조대왕 묘는 걸능, 그래서 융건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생일체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사도세자와 회경공 씨가 부모이시고 왕비는 효의왕후 김씨. 1952년에 태어나서 1800년에 49살에 돌아가시고 국왕이 된 것은 76년에 돼가지고 24년 동안 제위에 계시다가 1800년에 25살에 임금이 돼서 24년 제위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주요 연보를 보면은 8살 때 세손으로 책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살에 관례를 치르고요. 11살에 김시묵의 딸인 아까 효의왕후 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11살 때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28살 나이에 할아버지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죽는 그런 참화를 겪게 되죠. 그 다음에 25살 때 경희궁 숭전문에서 왕에 등극을 하게 되고 1800년인 49살 때 제위 24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호와 상징을 통해서 정조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군사를 자임했던 호학군주여 대학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사란 말을 참 좀 생소하게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임금군자의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면서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 제가 밑에다가 역사 속에 군사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순, 우탕, 문, 무왕. 그래서 우리가 여순정치 하죠. 우리 동양 사회에서 정치의 이상으로 꼽는 게 여순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도 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곡 선생께서 세종대왕을 해동여순이다. 우리 조선의 여인군 순임금이다. 그래서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는 학문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하들을 가르치는 이런 이제 군주가 되겠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한테 해동여순이라는 말은 율곡 선생이 올려줬는데 정조대왕은 스스로를 군사라고 자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되어 있죠. 만천 하면은 1만 만자 내천자, 수많은 하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하천, 곧 백성을 가르치는 얘기고, 명월은 밝은 달이죠. 그 다음에 주인 늙은이, 그랬으니까 수많은 강을 비추는 그런 달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한 5년 전부터 저 호를, 그 전에는 홍제라는 호를 쓰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5년 전부터는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하는 호를 적여 썼고, 책에 보면은 그 낙관을 전부 다 만천명월 주인옹 낙관으로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홍제라고 나와 있는데, 참 이게 이제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 제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료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홍우 1인제, 그래서 왕 자기로부터 항상 나로부터 시작해서 넓혀가요.
저희가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따라오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면 홍제전서라는 책이 있죠. 이 책 표지입니다. 자기 호를 따가지고 책 이름을 홍제전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책과 함께한 학자본주다, 정조기랑. 홍제전서 184권 100책을 제치했습니다. 여러분들 권하고 책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권, 두 권 하는 것은 저 뒤에 책에 해당합니다. 이 앞에 있는 권은 요새로 얘기하면 이제 차타, 장절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권으로는 홍제전서가 100권이 있습니다. 그 권하고 책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천 권의 책을 펴낸 출판인이다, 정조대왕은. 규장각을 옛날에 교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립출판사를 규장각에다 같이 소속을 시켜가지고 규장각에서 굉장히 많은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어정서, 임금이 직접 쓴 책. 그게 무려 89종에 2490입니다. 밑에 명찬서, 명령을,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편찬하게 한 책. 그게 1500권. 그래서 무려 153종류의 3991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규장각을 통해서 출판을 해내는 그런 출판이기도 하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임금하면은 세종과 정조,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 조선 후기에는 정조대왕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한영우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300년 주기설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세기, 18세기, 21세기. 15세기에는 세종이 계셨고 18세기에 정조대왕, 지금 21세기죠. 15세기는 한 10여 년 전에 그 일본 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는 책이 나와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1400년부터 1450년까지 15세기에 세계적인 과학 업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려 29건, 중국은 5건, 일본은 0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우리 동아시아 3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과학 업적이 유명한 게 다 합친 게 28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혼자 펴낸 그 과학 업적이 동아시아산, 중국을 뺀 세계 전체 나라 28건보다 한 건이 많을 정도로 우리 과학 자산이 그렇게 앞서 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일본 학자가 그 이제 사전 책을 썼는데요. 현재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어떠냐? 좀 이제 뭐 딴 얘기입니다만, 일본이 1949년에 노벨 과학상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작년 2021년까지 25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는 무려 20명이.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15세기에는 우리하고 29대 젊은 애들 말로 빵이었는데, 지금 21세기 와서는 25대 빵으로 우리가 지금 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아이들 별로 기분 좋은 아이들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참고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자, 15세기 얘기하면서 조금 빗나갔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15세기부터 300년 후가 18세기죠. 정조대왕. 물론 정조대왕 혼자 한 건 아니고 숙종 때부터 이렇게 되게, 그 시기가 중국 청나라로 보면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까지 포함돼요. 약 한 130년. 그래서 청나라 중국에서는 강건성세라고 해요. 강희제 한자 따고 걸륭제 건자를 따가지고 강건성세. 오늘날 중국의 영토가 강건성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이 우리나라하고 조선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숙종, 병종, 영조, 정조에 해당됩니다. 이때입니다. 그때 이제 정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런 이제 업적들을 남깁니다.
자, 그럼 이제 15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죠. 300년 주기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냐.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가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엔에 의해서 선진국 칭호를 받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0, 50 클럽이라는 게 있죠.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이상, 이 나라가 전 세계에 7개 나라밖에 없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21세기 현재 우리나라가 30, 50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역량을 갖췄다. 그 다음에 BTS하고 우리 영화가 BTS는 이미 빌트즈를 거의 이제 넘어가고 있고 우리 영화가 아카데미하고 칸, 이번에 칸 받았죠. 여기서 이제 주름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300년 문화 주기설이 맞는 것 같다. 15세기, 18세기, 21세기. 자, 그건 이제 한영우 선생이 주장한 것에다가 제가 제 의견을 조금 보탰고요. 자, 이제 그 우리 조선 임금 27명 중에 슈퍼스타 하면은 전기의 세종대왕, 후기의 정조대왕. 그래서 그냥 정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밋밋하니까 두 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타일이 두 분이 닮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세종대왕은 회의를 시켜놓고 주로 듣는 입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연이나 그러나 하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딱 하고 끝내는 스타일인데 정조대왕은 본인이 거의 회의를 주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이제 후기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말이 좀 적으신 편이고 정조대왕은 답변 말이 좀 많으시고 내향적 성격이고 정조대왕은 좀 외성적이고 격정적인 그런 성격. 세종대왕은 신하들한테 맡기는 편인데 정조대왕은 신하들을 주로 가르치고 자기가 끌고 나가는. 그래서 리더십 비교를 했을 때 세종은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이고 정조대왕은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두 분의 그런 성격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종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태종대왕이 가지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냥 자기 정치만 하면 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조대왕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다 겪고 나서 조선이란 나라가 이 세종 때 세워놨던 표준이 완전히 다 깡벌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임금을 하셨기 때문에 자 요즘 이제 우리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선거 끝나니까 뭐 각 당들이 좀 요란스럽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나라가 엉망이 돼 있는 상태니까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앞장서 나가죠. 복지부동 혹은 복지안동, 복지하고 눈알만 돌린다고 해서 복지안동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조대왕은 앞에서 끌 수밖에 아마 없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국장님 좀 시간이 좀 중간중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막 여기서 2시간 올라요. 여러분 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왕은 건국 직후 상황이었고 정조대왕은 시스템이 완전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대왕 시절을 중병에 걸린 중환자, 우리 조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수성기, 우리가 창업 수성할 때 수성기의 임금이고 정조대왕은 개혁, 그때 당시 말을 우리가 경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세계 유산을
세종대왕은 훈민정 세계기록유산이죠. 정조대왕은 순화성 세계문화유산. 그 다음에 인재를 등용할 때 자기 편 검찰만 쓰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종은 동네의 관노 출신이죠. 장현실을 뽑았었고, 그 다음에 정조는 서자들을 4명 다 규장과 건서관인데 다 서자들입니다. 서원자들 뽑았었고, 그 다음에 세종이 집현전을 운영했고 정조대왕은 규장관을 또 만들어서 운영했고, 세종은 사가 독서제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로 얘기하면 안식년입니다. 월급을 주고 집에서 이렇게 쉬게. 근데 그냥 쉬게 하면은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까 반드시 레포트는 내게 이렇게. 그래서 안식년제를 세종대왕이 시작합니다. 정조대왕은 초계문신제라고 그래가지고 나이 40이 안 된 이미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제라고. 저게 요즘 사법연수. 사법시험 합격한 친구들 3년 동안 사법연수원에 모아가지고 교육시키죠. 똑같은 사법연수원을 정조 때 벌써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인자, 활자입니다. 정유자. 정유자 얘기가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제가 봤습니다. 이런 등등의 엄청난 그런 요점을 남깁니다. 다른 점은 뭐냐? 두 분의 다른 점. 세종은 수성의 리더십이고 정조는 경장, 개혁의 리더십이다. 세종은 뒤에서 밀어주는, 정조는 앞에서 끄는. 세종은 덕장이라고 하면은 정조는 지장이다. 회의 운영 방식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세종대왕은 주제를 던져놓고 충분히 토론하게 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결론 내고 끝내고, 정조는 거의 본인이 이제 회의를 주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밑에 성격 스타일, 세종은 먼저 칭찬하고 나중에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스타일이다. 그다음에 정조는 목표를 제시해놓고 설득하고 하다 안 되면은 윽박지르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끌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살펴보고, 도대체 화성이란 것은 어느 것이냐. 자, 먼저 이 오타가 났습니다. 하늘 천자로 고쳐주세요. 대지가 아니고 천지입니다. 한자로는 화성을 저렇게 씁니다. 이제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화상이라고 나와 있죠. 꽃 화자 몇 살자 써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육릉이 있는 곳의 이름이 화상입니다. 그런데 저 화자하고 이 화자는 같은 꽃 화자예요. 그래서 두 개가 통용이 된다. 그래서 저 화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 저 화자는 장자 천지편에 보면은, 장자라는 책은 내편, 외편, 자편 이렇게 나누는데요. 외편에 있는 천지편에 보면은 화인 축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인은 화나라의 제후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나라의 제후왕이 요임금한테 이렇게 오래 사시고 부귀하고 아들도 많이 낳고 이렇게 축성을 하니까 요임금이 다 사양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양하는 이유가 아들이 많으면 어떻고 오래 살면 어떻고 부귀하면 어떻고 해서 이제 사양을 하니까 화인이 뭐 그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장수에도 좋고 부귀에도 좋고 자식이 많은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따와가지고 저 꽃 화자, 지금 화성할 때 화자를 붙였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을 건설하는 기간은 2년 7개월 만에 완성을 하죠. 원래 계획은 10년 계획이었는데 저렇게 2년 7개월로 단축된 데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거중기를 발명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공기도 단축하고 예산도 전략을 합니다. 총 연장이 5.7km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화성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많이 다녀오셨네요.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지니까 8-5만 빼놓고는 거의 평지니까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화성을 왜 하필이면 수원 8-5? 원래 위치가 저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화성군 봉달면인가 뭐 이제 뭐 하여간 그쪽에 있는 거를 이리 옮겼거든요. 왜 그리 옮겼느냐? 자, 저기도 용비봉무란 말이 나오죠. 우리 용양봉제하고 같은 말이에요. 용하고 봉이 들어간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개 가까이 있어요. 그 얘기가 전부 다 우리 용양봉제처럼 용이 뛰어오르고 뭐 봉황이 춤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상으로 이 지역이 용비봉무의 그런 명당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 묘가 가까운 거리에 있죠. 수원 화성에서 아주 가깝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육로교통의 요지다. 군사적으로도 수원 바로 밑에 오산에는 독산선 산성이라고 거기서 권율 장군이 임진을 할 때 외적들을 막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수도 방위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광주 지방에 다산 정약용을 비롯해서 많은 실학자들이 나왔죠. 그 사람들을 배출한 것이 수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정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서 팔다산에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성 모양이 타원형으로 된 이제 이유가 신읍 수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원래 이름이 유천입니다. 버들유자 내천자. 그러니까 저걸 우리말로 하면 버드내가 되죠. 그래서 버들잎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게 했다. 그래야 이름하고 맞아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 한양 외곽에 4개의 부도가 이제 완성이 되죠. 북쪽에는 개성, 서쪽에는 강화도, 남쪽에는 화성, 동쪽에는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양을 둘러싼 그런 부심으로서 이제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정조의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서 자기 정치를 정조가 이제 제위 13년, 24년 임금하고 있는 동안에 13년 정도는 꾸준하게 이렇게 일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좀 이런 걸 하지 않고 내실을 다집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정조가 요즘 그 뭐 젊은 당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내가 좀 기지개 켜고 할 때다. 이렇게 해서 그 신호탄을 올린 게 바로 화성 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비교가 있는데요. 18세기에 워싱턴 DC, 그 다음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죠. 우리 화성과 더불어 18세기에 건설된 신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화성 성역 의궤 같은 책이 워싱턴이나 페테르부르크에는 없습니다. 우리 수원 화성에만 적혀 있습니다. 자, 화성 성역 의궤란 책이 왜 중요하냐?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데요. 세계문화유산 그 규정에는 복제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원 화성은 복제품. 제가 수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문도 다 없어지고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원 화성이 저런 모습을 이제 물론 행궁은 최근에 이제 복원을 했지만은 성곽 둘레나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이미 했어요. 그러면은 문화유산으로서는 자격이 미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수원 화성을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제출한 책이 화성 성역의궤. 그래서 유네스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 정도 책 내용의 바탕에서 다시 복원한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품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복제품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 바로 중요한 게 바로 화성성역 의궤라는 점. 지금 우리나라의 의궤가 수천 번이 지금 있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우리가 프랑스에서 찾아왔죠, 의궤. 그런 저는 무슨 크고 작은 행사가 끝나면, 우리 동작문화원에서 오늘 이 행사 끝나고 의궤 작성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사가 끝나면 전부 다 거기 무슨 취지를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참석자는 몇 명이고 참석자 이름은 누구고 그 사람 주소는 전부 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켜준다. 바로 워싱턴 DC나 페테르부르크에는 없는 게 우리 수원 화성역입니다. 우리 조선의 기록 문화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즘 우리나라 신도시가 지금 몇 차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부 다 배드타운이죠. 그런데 정조는 수원화성을 만들면서 배드타운을 안 했어요. 당시는 농업과 상업이 첨단 산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근대적 산업 기반이 돼. 그래서 자족,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족 도시. 딴데 서울인 한양이나 이런 데서 뭘 이렇게 빌려오고 하지 않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자족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수원은 바다하고도 인접해 있지 않고 큰 강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방죽을, 큰 저수지를 많이 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석거, 만석거, 만년제, 충만제, 만안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게 하려면 저수지가 있어요. 강도 없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관악 캠퍼스로 왔는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도 수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 농과대하고 붙어 있는 게 농촌진흥청입니다. 그게 화서에 있었어요. 화서. 그러니까 정조 때 만든 저 저수지하고 그 구경농장들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하고 농촌진흥청의 깃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정조 때 농업과 상업의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업시설도 서울에 있는 시정 같은 게 전부 다 수원에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자, 아까 화성성역 공사보고서, 화성성역 의궤 책 표지고 그 속에 있는 화성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좀 크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화성전도. 자, 그러면 정조는 왜 화성을 건설했는가? 우선 역사 상징적 의미를 먼저 보면은 1794년은 1394년의 400주년이죠. 1394년은 1392년에 조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양정도, 서울로 수도를 옮긴 해가 1394년입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에 수원 화성을 건설합니다. 그 얘기는 한양 건설을, 수도 한양 건설을 의식하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수원 화성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3년 정도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내실 기하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아까 얘기대로 자기 정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서 노론 등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서울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꼭 수원으로 천도를 안 하더라도 여차하면은 너희들 참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수원으로 옮길 수도 있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자족도시, 이상향 이런 것을 또 만들어 보고 싶었기도 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수도 방위의 군사적 측면에서
북으로는 북한산성, 대영산성, 서로는 강화도성, 동으로는 남한산성, 남으로는 화성. 이렇게 해가지고 한양, 수도 한양의 외곽을 적이 침범에 들어왔을 때 외곽에서 수도 한양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퍼즐이 되죠. 수화성을 건설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1794년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회갑입니다. 두 분은 동갑이셨어요. 동갑이셨는데 그래서 1794년에 완성하고 그 이듬해 해경궁 홍신을 모시고 가서 회갑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실제로 회갑잔치는 서울에서도 했어요. 이거는 요새 얘기로 하면 회갑잔치를 빙자한 정치적인 시위였다. 또 자기의 그런 어떤 힘이나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묘가 화산에 있으니까 화산을 지키는 그런 또 원침 수호, 그 다음에 거기 행궁이 있으니까 행궁을 또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1776년에 임금이 돼가지고 1796년이니까 자기 즉위 20주년, 자기 즉위 2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804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왕세자가 15살이 되고 자기 어머니가 실순이 되고, 이때 왕위를 순주한테, 왕세자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어머니 모시고 화성으로 내려가서 원수들도 좀 치고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내 안식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수화성을 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조는 왜 그렇게 화성을 번거로울 정도로 자주 다녀요? 먼저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거둥 혹은 행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제 왕이 궁궐 밖으로 나들이 하는 거를 우리말로는 거둥, 그 다음에 한자로는 행행. 자, 그럼 이제 이 행자를 따가지고 이제 능행, 원행 할 때, 능행은 왕릉으로 가는 거고, 원행은 원으로 가는 거고. 정조가 살아있을 당시에 사도세자의 묘는 원이었어요. 능이 아니고. 고종 때 사도세자를 장조로 이렇게 추존을 하면서 그때부터 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 이전에는 원이었어요. 혈릉원 이렇게. 그래서 원을 가는 것은 원행이라고 하고 능을 가는 것은 능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조는 24년 동안에 66번 능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균 3번씩. 그 중에 33번이 아버지 사도세자 묘다.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히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 묘에 가면 그렇게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고 또 울더라고요. 자, 능행의 목적은 뭐냐? 물론 효심의 발로,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교화시킨다. 임금이 나도 이렇게 효를 몸소 실천한다. 너희들도 부모에 대해서는 효를 해라. 그런 것을 몸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치도의 효과가 있다. 대규모 인원들이 이동을 하려면은 길이 안 좋아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치도의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당장 자기 몇 사람 가는 게 아니고 대규모의 군사들을 같이 데리고 가면서 군사훈련도 하는 그런 의미도. 그 다음에 수도의 방위 체제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그 다음에 또 지역민들의 사기 진작. 가면서 그 지역에서 현장에서 과거의 시험을 봐가지고 그 현장 사람을 합격을 시키고. 우리도 요즘도 뭐 대통령이 지나가고 그러면은 빵집에 무슨 뭐
뭐 가가지고 줄을 많이 서서 그것 때문에 차가 빠진 사람들은 박수치고 그것 때문에 저쪽은 또 차가 막혀가지고 거기서 짜증내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임금이나 이렇게 높은 분이 그 지나가면은 지역 사람들은 좀 좋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언과 격쟁이라고 그랬는데 상언은 자 일반 백성들은 상소 이런 걸 못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행차할 때 말씀드리거든. 격쟁은 꽹과리를 이렇게 진 꽹과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를 정조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66회 동안에는 3,355건. 그래서 한 번 갈 때 평균 51건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묘 갈 때 13번 동안에 11,100건을 해가지고 평균 85건. 그러니까 여기보다 2배는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묘를 갈 때 상언 격쟁이 해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다. 자, 이제 8일간 수원화성을 다녀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동작도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정조의 능행 아까 총 66차례라고 그랬죠. 즉위에서부터 수원 화산으로 천봉하기 이전까지. 천봉하기 이전에는 지금 서울시립대학교가 있는 거기가 정조의 묘였죠. 사도세자의 묘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원 화산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 전에 53차례를 갔고, 그 다음에 수원으로 이제 화성으로 옮겨놓고 나서 13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66번 갔다고 그랬죠. 원래 능행 코스는 남태령을 넘어서 과천으로 해가지고 인도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쉬운 길로 바꾼 겁니다. 저 바꾼 거는 뭐 안양에 또 뭐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누구 묘가 있어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바꿔가지고 이제 쉬운 길로 가게 됩니다. 8일간 화성 행차한 걸 을묘원행이라고 합니다. 을묘년에 혈릉원을 간 거dum이다. 그래서 원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행 을묘원행의 목적, 어머니 회갑잔치. 아버지는 구갑이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회갑 혹은 환갑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구갑이라고 그러는데 죽을 사자를 써서 사갑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회갑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회갑을 봉축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위 20년 동안에 위협을 좀 과시하기도 신하들을 결속시키고 이런 의미도 있다. 그 다음에 위아래 자꾸 이렇게 거역하는 놈들한테 좀 보여줘가지고 빽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요원의 압력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첫날 이제 새벽에 장덕궁을 출발해가지고 배다리를 건너니다. 요즘 여러분들 양평에 가면 배다리 만들어 놨던데 그 세미원인가 그쪽에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가서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가산 선생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좋은 일 있을 때나 나쁜 일 있을 때나 뭐 좀 한가할 때나 뭐 이렇게 자주 갑니다. 그리고 세미원에 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 옛날에 이제 저 한강대교 놀 때야 이런 의식이 별로 없었으니까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강대교하고 철교 사이에다가 저 배다리를 한번 그 세미원처럼 좀 재현해 놓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노량대교라고 있죠. 한강 건너는 거 말고 이렇게 질러 가는 거. 그거를 배다리로는 안 만들었더라도 위에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좀 그렇게 배다리 이런 거를 좀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양평에다 저거 이제 만들어 놨죠. 그래서 노량진에서 이제 배다리를 건너고 바로 영양봉조정에 와서 전시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점심 먹고 부지런히 가셔가지고 시흥행궁에 가서 이제 하고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이렇게 가고
셋째 날 이제 수원에 도착해가지고 화성 향교에 참배를 합니다. 여러분 향교 잘 아시죠? 향교에 참배를 이제 하고 낙남헌, 지금 수원 화성에 가면 행궁에 가면 있어요. 저 집이. 거기서 이제 문목과 별시를 실시하고 봉수당에서 회갑잔치 예행 연습을. 그 다음에 넷째 날 이제 자기 아버지 혈lum은 아버지 묘소 참배를 하고 서장대에 가서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군사훈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넷째 날 서장대에 가서 주간 및 야간 군사훈련 한 게 이 8일간의 행행 중에서 하이라이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오전부터 봉수당에서 자기 어머니 회갑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섯째 날 화성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수원 시민이죠. 쌀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양로 잔치를 또 베풀고, 그 다음에 정조대왕은 아주 요즘 우리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고이듯이 아주 명붕이셨어요. 50발 쏘면 50발 다 명중인데 한 발은 일부러 딴 데다가 못 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발은 딴 데다 쏠 정도로 그렇게 신궁에 가까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덕중장에 가가지고 활쏘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되던 날 귀경길에 올라서 마지막 날 또 영양공주전에 와서 점심을 드시고 참덕궁으로 갑니다. 하고 나서 배다리를 건너서. 자, 여기서 이제 정리의궤라고, 이 정리가 아까 제가 세종 갑인자를 만들고 정조는 정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활자 이름이에요. 정리자로 만든 의궤다. 그 다음에 앞에 을묘가 있어요. 을묘년에 원행을 한 것을 갑인자가 아닌 정리자 활자로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정리의궤. 자, 을묘년에 원행 혈룡원에 행차한 정리자로 정리한 그런 책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런 책이 러시아나 워싱턴, 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기록입니다. 자, 8일간 화성 행차 여정 속에서 우리 동작구하고 관련된 참덕궁 떠난 어가가 한강에 도착해서 배다리를 건넌다. 배다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노들이란 뜻도, 노량진이란 말이 저기서 나온 노들나루다. 이렇게 해서 노량진입니다. 저쪽은 이제 배다리 그림.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영양봉저정이란 이름, 영입지 넓고 봉안이 높이 납니다. 아까 용지, 봉무 이런 뜻들하고 다 같은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영과 봉황 하면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봉황하고 관련된 이름이나 이런 것은 여느 곳에다는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정자 이름이 저렇게 길어, 저게 뭐야, 촌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그 지나간 병풍에도 보면 집이 여러 채, 당시에는 한 4-5채 바로 여러 차례가 보이는데 지금은 저거 달랑 하나만 나와있죠. 이곳에서 이제 가실 때 또 돌아오실 때 2번 점심 식사를 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작구에 만안현, 그래서 상도동에 이제 지나고 장승배기 고개를 넘어서 번대방표, 지금 대방동구 쪽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동작구고 그 다음에 신행궁으로.
장승배기에 장승을 세운 것도 정조가 세우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장승배기를 세웠고 병강서재문에 보면은 상도동에 있는 장승이 우두머리, 우리나라 조선 팔도의 우두머리 장승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을 해놨는데 아직 좀 연륜이 좀 묻어나지 않아가지고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약간 조선 최고의 그런 장승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말로는 충이나 효를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려면은 많은 것을 내놓거나 포기해야 되고 충신열사 예에서 보듯이 심할 경우에는 내 목숨까지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의 경우처럼 충과 효가 막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을 버려야 되느냐 효를 버려야 되느냐 두 개를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그런 충과 효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 이제 이 사육신 요소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충효 하면 되지 뭐까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 다음에 충과 효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필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부족한 대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